오늘 밤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가족들은 어디서 여러분을 찾을까요? 어두운 골목? 아니면 이름 모를 산속? 그런데 만약 여러분을 잡아간 게 경찰이고 도착한 곳이 복지시설이라면 어떨까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길을 걷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그날부터 대한민국에서 지워진 사람이 됩니다. 국가가 공인한 담장 안에서 수천 명의 인생이 통째로 증발했는데 세상은 12년 동안 침묵했어요. 대체 그 담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지옥 같은 침묵의 기록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 훈령 제410조라는 기묘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핵심은 간단했어요. 거리에 보기 흉한 사람들을 다 잡아 넣어라. 명분은 사회의 정화였어요. 곧 다가올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위해 나라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보기 흉한 사람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남루한 옷차림? 돈이 없어 역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 아니요. 그 기준은 경찰의 실적이었어요. 공무원들에겐 할당량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많이 잡아 넣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게 곧 승진과 보너스로 이어졌어요. 실제로 9살 난 어린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끌려갔고 퇴근하던 직장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트럭에 던져졌어요. 국가가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인간 사냥을 허락한 셈이죠. 한번 트럭에 실리면 끝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 주례동의 거대한 요새, 형제복지원이었어요. 복지원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름은 사라져요. 모든 사람은 번호로 불렸고 머리는 삭발당했습니다. 그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수용소이자 군대보다 더한 폭력이 지배하는 계급사회였어요. 원생들을 감시하는 소대장들 역시 같은 원생 중에서 뽑았는데 가장 잔인하고 힘센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같은 피해자를 고문하게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강제 노역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낚시 그물을 짜고 성인들은 산을 깎아 건물을 지었어요. 당시 박인근 원장이 운영하던 낚시터와 목장, 공장들은 전부 이들의 공짜 노동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보상은커녕 돌아오는 건 썩은 냄새가 나는 밥과 끝이 없는 매질이었죠. 잠시라도 허리를 펴면 몽둥이가 날아왔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전 원생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처참하게 매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평생 장애를 얻었죠. 더 절망적인 건 운 좋게 담장을 넘어도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경찰은 웃으며 다시 형제복지원 차를 불렀어요. 경찰 한 명당 원생 한 명을 넘길 때마다 받는 수당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다시 배달해주는 구조. 국가 전체가 이 거대한 수용소의 공범이었던 거예요. 여성들과 아이들을 향한 성폭력은 밤마다 반복됐고 그 비명은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 세상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나오지 못했어요. 형제복지원의 진짜 공포는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게 달했어요. 공식적인 기록만 봐도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 매질, 그리고 자살. 하지만 원장 박인근에게 시신은 슬픔이 아니라 수익원이었어요. 그는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인근 의과대학들과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어요. 해부 실습용 시신이 부족했던 대학들에게 한 구당 수백만 원을 받고 원생들의 시신을 팔아치웠고 사망 진단서에는 신부전이나 강경화 같은 가짜 병명이 적혔어요. 살아서는 강제노역으로 피를 빨리고 죽어서는 해부용 도구가 되어 마지막 남은 뼈마디까지 돈으로 환산된 거예요. 국가는 이 시설에 매년 수십억의 보조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죽이고 시체를 파는 사업에 투자된 셈이었죠.
그런데 1987년 한 정의로운 검사의 수사로 마침내 이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수천 명의 원생이 구출됐고 박민근은 법정에 섰습니다. 세상은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박인근의 살인 혐의나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훈령에 따라 불황자를 수용한 것이니 정당한 행위였다는 기막힌 논리였죠. 결국 박인근은 횡령죄 정도로만 처벌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어요.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가 고작 2년 남짓의 수감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는 출소 후에도 막대한 재산을 지킨 채 복지 사업가로 대접받으며 살다가 2016년 병원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누린 평화로운 임종은 그곳에서 차갑게 버려진 이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꿈이었어요.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의 웃음꽃을 피우는 그 땅 아래 아직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뼈조각이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밤마다 몽둥이 소리에 잠을 깹니다. 국가는 오랫동안 그들을 불황자라고 낙인 찍으며 외면해왔죠. 2022년이 되어서야 국가는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그들의 10년, 20년은 누가 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불편한 국민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의 손길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던 시간, 그 차가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기록을 다뤄볼게요. 1999년에 어느 밤 평범한 시골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 경찰은 곧바로 범인 3명을 검거했고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며 스스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더 기막힌 건 그 이후였어요. 국가는 진짜 범인의 자백을 거부하며 오히려 가짜 범인들을 끝까지 감옥에 가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궁금하면 구독하고 같이 들어요. 썰 아카이브였습니다.